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법적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좀 대거 적혀 있다고 알려지는데 이거 일단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예, 일단 이 수첩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의 이런 성명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고 또 이제 단어들 중에는 500여 명 수집, 또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냐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이 검찰에서 공소장 기재나 이런 곳에서는 이 수첩에 관한 언급이 지금 명확하게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첩의 내용이 지금 이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증명의 자료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노상원 수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오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많이 적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거라는 단어를 포함한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소장에는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 수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수첩 자체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어떤 범죄 혐의로 지금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수첩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500명이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조금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단편적인 단어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실관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지금 현재 이 수첩에 적혀 있는 이 필적에 대해서 감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감정 결과 누가 작성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입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라도 검찰에서 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도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나머지 공소 사실까지도 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관련 어떤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증명력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와 관련한 추가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재판부가 이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말씀해주신 대로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이라든지 추가 증거가 있어야만 이게 좀 채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 수사기관의 수첩이 확보된 이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작성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 작성자가 어떻게 누가 작성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편적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구성하려고 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 계엄 관련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했었고 이렇게 강압적인 수단을 이렇게 조금 검토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런 정말로 의혹이 사실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혐의가 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이 당시에 이 수첩을 작성할 때 내가 같이 대화를 했고 의논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공소장에서도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것이 추가적으로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이 재판이 넘어가 있는 이 사건에서의 쟁점을 이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만약이라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공소 제기된 사실과 별도의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이제 공소 제기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수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예, 탄핵 심판에도 일단은 지금 현재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직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네. 이것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국회 이 소추인 쪽에서는 국회에서는 이 윤 대통령이
다섯 가지의 이제 이 법률의 위반이라든지 헌법 위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뭐 현재 이 계엄의 요건을 위반했다라든지 절차를 위반했다라든지 또 포고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다섯 가지 사유 중에 이 전 수첩, 이 수첩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굉장히 조금 유리한 자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단어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진술이 나오고 있는 이 증인신문의 내용들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 측에서는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이 부분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 오히려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제출이 됐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이라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냐 아니면 이 작성자의 생각이냐에 따라서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제출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일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대한 그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탄핵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차 증인신문 기일 당시에 그 이후 추가 기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는 네. 이제 최종 변론 기일만 가지고 곧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예상이 되던 상황이다 보니까는 더 그런 속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8차 변론 기일에서 그 당일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9차 변론 기일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때는 이 지금 현재 증인신문 외에 나머지 증거조사 부분을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이 2시간씩 시간을 가지고 뭐 동영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네. 이 설명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뭐 주장이나 이 사실관계 증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보니까. 최후 진술과는 좀 다른 거네요? 예, 일단은 그 당시에 9차 변론 기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그 2시간씩 갖는 것이 네. 혹시나 최후 변론에 이 절차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이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최후 변론 기일을 한 차례는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신문 자체가 결국 증거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이 마지막으로 변론을 열어서 각 당사자가 이 주장과 그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그런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 최종 변론 기일이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8차 기일까지는 증인 신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9차에서 그 부분 주장과 증명에 대해서 정리하라라는 것이 최종 변론 기일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10차 기일이 정해졌고 10차 기일이 증인 신문 기일로 다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부분 법리적인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차 증인 신문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정리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9차 증인 신문 9차 기일에서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최종적인 이 변론 기일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하고 특히나 이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이 양측이 동일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 사실관계다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차례 정리를 하고 이후 10차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10차 증인신문에는 3명의 증인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먼저 한 총리 같은 경우는 앞서 증인 신청이 한번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시 지정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헌재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여러 차례 기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채택을 한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8차 기일까지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일단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하는 부분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국회 측에서는 지금 국무회의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이제 전 장관 이런 각
각자의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도 열렸고 실질도 있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자체가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문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였느냐는 겁니다. 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지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당시가 이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하이브리드전이라든지 이 선거 시스템의 어떤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2인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 관련 2인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인자인 한덕수 총리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로 여길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나 뭐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왔을 때 뭐 계엄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라는 입장이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랑 좀 배치되는 증언들인데 이번에 그러면은 한 총리의 증인 신문에서의 쟁점은 결국 국무회의 절차적 문제를 좀 따져보는 거겠네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는 형식적으로 이 부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심의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형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형식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이 실질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통상의 국무회의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과거에 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이제 하나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고 한덕수 총리는 어떠한 의견을 피력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국무회의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간담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어떠한 취지인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지난 4일에 증인 신문을 한번 했었고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건데 뭐 이게 정치인 체포 명단 적혀 있는 그 메모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른 걸까요? 예, 지금 현재 이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5가지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일단은 국회의원의 이 해제 의결을 막는다든지 국회의 마비를 시도한 이 부분이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체포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체포조 의혹이 있어서 지금 뭐 특정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 실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뭐 체포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고 지금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가 이 체포조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계엄 당일에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네. 이에 따라서 본인이 방첩사 이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특정 면단을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결국엔 체포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홍장원 1차장의 이제 주장인 것인데 네. 최근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신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홍 차장의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뭐 CCTV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 확인을 해봤을 때는 신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하기 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부분도 쟁점이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8차 변론기일에 나왔었고 당시에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일단 조 단장의 헌재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이었는데 이 조 단장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일단은 증인신문 자체가 지금까지는 이 국회나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하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어디 증인까지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채택을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였다라고 한다면 네. 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이제 채택을 했던 굉장히 능동적으로 채택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헌재에서 이렇게 채택을 능동적으로 할 만큼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 중요한 증인이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네. 같고 지금 이 조성현 이 단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국회에 관해서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국회 해제 의결과 관련해서는 경찰 그리고 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계엄 당일에 저희가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계엄 당일 국회 담에는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네. 국회 건물 안에는 이 본청 내부로 들어가는 군도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에게 이 사실관계를 물어보면 되는 부분인데 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대에서 출동했느냐를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보면 이 당시에 이 특전사와 그리고 수방사가 출동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성현 1단장 같은 경우가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인 것이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지휘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지난 증인신문 기일에서 이 기존의 뭐 이런 답변들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뭐 적극적으로 끌어내라는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지시를 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부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았던 이 조성현 단장은 그럼 이진우 사령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느냐가 쟁점이 됐던 것이고 네. 지금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은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실제 수방사가 뭐 윤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다 보니 이 진술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차 변론기일이 20일 목요일입니다. 근데 이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고 지금 구속 취소 청구 신문기일도 같은 날인데 일단 윤 대통령이 현재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잖아요. 받아들여질까요? 어떨까요? 네, 이 부분은 헌재에서도 평일을 거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말씀하셨던 이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 같은 경우가 20일에 오전 10시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유로만 해서는 아무래도 연기가 일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다만 지금 현재 이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도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속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형사사건의 재판부에서 20일 당일에 구속 취소 관련 신문도 열겠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오전 10시에 이 구속 취소 신문에 대해서 출석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네. 그리고 이것이 출석을 한다라고 하면 당일에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도 준비를 하고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일 날 오후에 이제 헌재에서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증인신문도 증인신문 사항을 굉장히 세밀하게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일단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기의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시간이 일단은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출석 시간 자체는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쟁점 자체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할 것인지는 아무래도 평일을 거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일정대로라면 변론기일이 20일에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후에 선고, 최종 선고는 언제 내려질까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20일까지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증인신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증인신문 이외에 최종 변론 기회를 통해서 법리적인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이 각 당사자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변론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주마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최종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고 네. 이 최종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 사건이 그 최종 변론 기일부터 14일, 10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최종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한 2주 정도의 기간 내에 선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 현재 증인신문 기일이 이번 10차에서 종결이 될지를 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신문 외에도 뭐 검증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헌재에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신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했을 때 헌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와 관련한 기일이 조금 진행될 예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